안녕하세요. 2020 지역회복 대구국제포럼의 진행을 맡은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재경입니다. 올 초 2월 18일 31번 환자가 코로나 확진 환자로 나오고 난 이후에 대구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도 회복이 어렵지만 여전히 그 도시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어려움을 회복하느라고 일상의 노력을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오늘 진행되는 이 국제포럼의 경우에도 조금 새로운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처음 경험한 이번 코로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 요즘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과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고민해보는 포럼으로 저희들이 구성해봤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은 저희들이 미리 동영상을 촬영해서 방송을 드리고, 동시에 광주에서 연결되시는 분도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여전히 그분들이 던져지는 숙제는 아마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의 삶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를 보시고 한번 같이 감동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 할 건가를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0 지역회복 대구국제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대구 지역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경영학과에 계신 전 교수님이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때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것을 백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활동 백서를 작성하시면서 당신도 마음이 울컥울컥했고 굉장히 감동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했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에게 남은 정책적 과제와 숙제는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수님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선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지역회복 대구국제포럼의 기조 강연을 맡은 영남대학교의 전인 교수입니다.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국제포럼을 진행하게 됐고, 또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지금 행사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녹화를 제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여러 청중분들이랑 또 이해관계자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 상황인 만큼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녹화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혹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국제 포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사례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또 광주의 사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제가 한 20분 정도가 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분 정도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구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지난 수개월간의 활동들을 현장 조사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만나서 협의도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대구 사회적 기업가분들의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또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좀 생뚱맞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연대기 순으로 좀 정리를 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에 직면했던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대구에 어떤 38번 확진자가 나오면서부터 생겼던 일련의 상황들, 사실은 공포에 가까웠던 그 대구의 상황이었고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도시가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 사회적 기업가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또 이 작은 영웅들이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사회로 참여하게 되느냐, 위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힘든 그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투 코비드 19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이 어둠 속에 빠져든 대구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빛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들 했던 성과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문을 던졌던 과연 이 코로나19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서 무엇을 안겨주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미래의 과제는 어떤 것이 우리가 숙제로 남아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저희 강연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공포와 대구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얼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전히 우리가 뭐 생활 방역 속에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코로나는 우리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속의 상황인데 우리가 경험했던 2020년 2월 18일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대구의 첫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지고 또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부터 대구라는 공간은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하나의 대구가 시발점처럼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대구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대구의 누적 확진자 수는 6,000명을 초과하면서 전국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의 확진자들은 거의 70% 이상이 대구에 다 모여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사실상 대구는 락다운은 하지 않았지만, 도시 폐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그에 준하는 상황들이 대구에 존재를 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고, 모든 가게들, 학교, 공공시설들이 상당 부분 최소화하여 움직여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 3월 중순쯤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제 점차 신규 확진자들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검사 방식, 또 치료 침상 확보, 또 마스크 확보에 대한 노력들이 정부와 대구시의 노력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았던 것은 시민들이 철저하게 정부의 방침에 잘 따라주었고, 또 다양한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취소가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적으로 모두 잘 지켜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한 시민의식으로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2020년 4월입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서 신규 확진자는 0명이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 사실상 대구라는 공간은 지적 폐쇄라는 것 조치를 하지 않고서도 도시 방역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준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위기를 잘 넘기고 현실로 잘 정상화되었느냐라고 물는다면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지금 다른 일반 영리 섹터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측면을 보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하순경에 조사를 했을 때 휴업 상태가 33%였고 정상 운영이 7.5%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대응 방식들은 재택근무, 유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이런 부분으로 사실상 이제 버티기를 하는 상황들에 직면했던 시기가 2월과 3월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경제 활동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던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특히 대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먹거리 분야, 문화예술,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역들을 차지를 하는데 특히나 서비스 업종의 그 문화예술이나 공연 기획, 관광, 교육, 서비스 이런 쪽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나 모임, 집합교육 대부분들이 중단된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초기에는 그 코로나19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이 충격과 두려움의 강도는 점점 높아져만 갔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당시에 이제 비대면 활동들이 중요해지면서 먹거리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그 매출이 증가하는 상대적 효과도 존재를 했던 부분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대구 지역의 마스크 대란이 얼마나 심각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대구는 하나둘씩 이제 위기 속에서 극복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이 코로나 위기는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었다라고 하지만 특히나 사실 그 더 큰 고통을 제공해줬던 이 고통을 안겨줬던 곳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이 금지되는 상황들이 결국은 무료급식 중단을 낳았고 노숙인들에 대한 부분 또 취약계층의 급식 부분이 중단되고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서비스들도 중단이 되고 또 이주노동자들 중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마스크 구입 제약이 되고 학교 밖 청소년들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단기 일자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어떤 지원 체계가 붕괴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분들 특히 이제 자원봉사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들이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 감사에 대한 표시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도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났던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위기는 대구를 전체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영업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이 의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고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 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대상이 우리는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데 이들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든지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급식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채널이 없어지고 있다든지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나보다 다른 사회의 약자 혹은 사회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들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링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은 결국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 그 인식 속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면서 공공선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태도이고 또 내 직업에 대해서 이건 난 누구야? 난 사회적 기업의 대표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타인에 대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 신념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2월 중순쯤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대표들의 소명의식이 상당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었고, 이런 개개인의 작동 채널 이 마음들이 대구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경제의 가버넌스의 장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버넌스 내에서 서서히 이 추동력을 가지면서 공동체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연대 활동에 크게 두 가지가 대구에서 이제 확인해 본다면, 마을기업 연합회 활동이 있었고 대구의 사회적 기업 협의회 활동, 두 가지의 그 협회 단위의 모임들이 저희 대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의 마을기업 연합회에서의 초기 활동들은 상당히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그 노인 무료급식, 노숙자의 무료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그 대구의 동대구역, 뭐 대구역 근처, 반월당 근처 이쪽에서 이 무료급식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 또 이 노숙인 분들에 대한 마스크에 대한 부분, 이 추위, 한겨울에 추위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 속에서 마을 기업인 아가소잉이 자발적으로 우선 노숙인 분들에게 도시락이랑 마스크랑 이런 부분들을 나눔 활동들을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혼자 이 부분들을 커버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노숙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다울협동조합의 조기현 대표랑 같이 이제 참여를 제안을 하게 되고, 또 이게 힘을 합쳐서 다울협동조합에서 서영희 마을기업 연합회 대표와 같이 연합회 차원에서 뭔가 좀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연합회 차원의 전체 봉사활동으로 개별 조직 활동에서 전체 활동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의사결정 채널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시고 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 방식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주 1회 정도 노숙인 무료급식을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모아보자 해서 이제 매일 저녁 3, 40인분의 어떤 도시락이랑 그다음에 그 구호 물품들을 담아서 제공해주는 활동들을 했는데, 이게 3월 초에 언론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전국 각지의 이 마을기업 연합회들로부터 후원도 들어오고, 또 이와 동시에 노숙자에 계신 분들도 또 소문이 나서 더 많이 이쪽으로 이 반월당 지역으로 모이게 되면서 하루 60인을 끊어서 일일 60인분의 저녁 식사랑 구호물품들을 제공을 해주기 시작을 했고, 이게 5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들이 그 마을기업 연합회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이제 회원사별로 자기 역할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적 그 마을기업들은 도시락을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일부는 뭐 빵이나 샌드위치, 일부는 배식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부분, 또 일부는 이를 촬영해서 어떤 우리가 사회공헌할 우리 지역사회 활동들을 통해서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한 활동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노숙인 분들을 위한 어떤 무료급식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조금 더 이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 더 커짐으로써 이제 성서넷이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도시락이랑 물품꾸러미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이 배송을 해주면서 이 마을기업 연합회 차원에서 그 노숙자로 사시는 노숙인 분들을 위한 급식에 대한 부분, 또 지역의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의 봉사활동들을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연합회 차원에서 진행됐던 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그 조금은 그 어떤 직접적 행위적 활동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진행했던 부분은 이제 가치연대가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회적 경제 가치연대는 5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가치연대의 준비 작업은 2019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2020년 3월 출범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출범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범이 연기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비공식 활동으로 그 사회적 경제 대형 TFT가 구성이 되고, 이 대형 TFT를 중심으로 그 피해 실태 조사가 진행이 되고, 또 제일 처음에 진행했던 게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사회적 경제
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가 어떤 기금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든 누군가에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적 경제스럽지 않냐라는 논의들이 진행이 됐고, 당시에 그 가치연대 리더를 해주셨던 그 사회적 기업 협의회 대표 회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이루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기부금이 형성이 되고 그 추후의 활동들은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국은 이 가치연대의 주요 활동의 핵심은 임대료 지원. 이게 당시에 임대료를 못 주는,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제대로 줄 수 없는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다 해서 그 임대료 지원 사업들을 하자 해서 대구시와 무한상사, 대구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이 관계성들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바로 이제 집행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대구시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업 예산 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지원 사업에서 방과 후 돌봄이랑 바우처 지원 기관, 이렇게 학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포함시켜서 이 대구에 있는 교육 사회적 기업들 혹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활동들, 개별 기업들의 활동들 혹은 조직화된 활동들, 이 두 가지 방식들이 거의 동시에 작동이 되었고 어떤 부분들은 중첩되어서 작동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만들어졌던 그 기부금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실 요 전체 합계로 보면 거의 7,9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 혹은 마을 기업 그 외에 그 사회적 협동조합 등등 포함해서 이제 협의회 단위에 들어온 부분이 이제 5천만 원 정도의 그 기부금이 들어왔고, 그 외에 그 자체적인 그 유관기관이라든지 그쪽에 소속돼서 이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또 그 외에 관련 기관이나 개별적으로 기부한 경우,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7,900만 원 정도의 그 기부금들이 조성이 되어서 이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여러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기업체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이렇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다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매출도 작고 종업원 수도 작고 어찌 보면 소상공인과 비슷한 규모 사이즈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들의 기부 활동들을 보면 본인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들을 그 노숙자라든지 그 독거노인이든 이주민이든 결식아동이든 일반 시민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나누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접 생산 기부 자체가 보시면 대략 2억 원이 넘고 이 횟수가 197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 외부에서 물건을 사와서 제공해 줬는 경우도 이 총 합치면 6,700만 원의 횟수가 71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활동만 봐도 상당히 많은 금액과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눈에 띄어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그 사회 취약계층들 혹은 특정한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오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업 과정들도 진행이 되어서 지역별로 사회적 기업들 혹은 마을 기업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같이 협업을 해서 특정 대상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송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배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안고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전달품 의뢰가 있으면 일부 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대표들이 그 이런 수혜자들에게 주요 물품들을 전달하는 과정들을 겪었고, 특히 이 과정에서 무한상사가 공기업들, 공공기관과 사회적 기업, 시민들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로 활동해줬던 곳이 이제 무한상사인 거고, 또 반반의 진병철 대표라는 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그 자원봉사 활동 또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대표들이
이 대구에서 진행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관련된 일부 사진들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러면 사회적 기업 대표들은 무엇을 얻었고 또 남은 숙제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대구에서 있었던 사례를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기는 그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왜 존재를 하느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사실은 사회적 문제, 사회적인 양극화의 상황,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대구의 코로나19의 상황들은 명확히 단기적으로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대구를 강타를 했고 그러면서 모든 공공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들이 일시적 중단 과정들을 몇 달간 거쳤고 결국 그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바라본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은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크지 않은 재산과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투자를 하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결국은 사회적 경제가 왜 필요한지 또 이들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해줘야 되는지 왜 이들의 빛이 어둠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의 협동조합들을 육성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사례인 것 같고 또 이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활동 횟수가 최소한입니다. 저희 조사할 때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을 합치면 더 많을 텐데 최소한 264회 금액으로는 3억 6,900만 원 정도의 이 기부 활동 금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활동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사회적 경제인들은 뭘 얻었나? 사회적 경제인들이 얻었던 가장 큰 것은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개별을 넘어서 서로 협업하면 된다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들을 학습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리더들이 이후에 대구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조금 더 협업과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하나 얻은 큰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제가 조금 더 오버돼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느꼈던 한계점들은 뭐였냐? 결국 자체 재원의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전달 체계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지원을 필요하는 대상이 당시에 누군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차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구호 물품 같은 경우에 제도권 사회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는 전국 각지의 구호 물품들이 쏟아지는 반면에 그 제도권의 채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전달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제도권 밖의 그 사회적 문제,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외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즉시성이 필요로 하고 유연성, 적합성들, 이게 위기 상황에서는 이 즉시성, 유연성, 적합성 측면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공공전달 체계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즉시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공공전달 체계만으로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 약점이 있으니 이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체계, 이거 공공의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역 단위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들 간의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를 필요로 하냐 하면 1단계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구군 단위가 되겠죠. 커뮤니티 단위의 그 지역사회 수요와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구군 단위 혹은 커뮤니티 단위의 사회적 경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협업화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한 2, 3년 정도 진행을 하면 사실 우리가 새로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고 적합한 이 서비스들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뭐 이런 부분들은 연구자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공헌활동에 참여하셨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거의 동일하게 제기했던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활동을 통해서 파악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된다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사회적 배제 계층들, 사회적 취약 계층들을 위한 우리의 활동들이 조금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한 번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이번 백서는 설문조사도 하셨고, 또 인터뷰도 하셨고, 여러 가지 현장 조사를 하시면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기 상황에서도 그래도 잘 연결하셔서 서로가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과제도 던져주셨죠. 이거는 아마 우리가 모두 안고 가야 될 숙제이고 또 세미나나 정책 포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봉쇄령이 떨어졌던 스코틀랜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대구 국제포럼에 오셔서 저희에게도 좋은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 알코올 문제 예방위원회 대표십니다. 게리 믹시의 발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Okay, well, I cannot thank you enough for this honour and privilege to be invited by my friends in Daegu to return to present at your wonderful forum on community resilience. I wish I was able to be with you in your beautiful country and that wonderful city that is Daegu, where I enjoyed it so much on my visit last year, which was a fascinating and varied event when I was there last year. And I learned so much from my colleagues and new friends, and I have shared what I learned when I came back here to Scotland with our friends here in Scotland and the Scottish Government. We are still working, in fact, on the translation of a book from one of the social enterprise we visited last year, and actually hope to have this complete in early 2021. Again, I must say a particular thanks to Pauline Graham, the CEO of SenScot, which you would have known last year as the Social Firm Scotland. She has been critical not only to the work of our PSP Elevate Glasgow, but as a support to me and to my organisation throughout. I wanted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n what is a PSP to those who've maybe not heard of it before or who maybe not at the previous event. A PSP is about an innovative engagement programme between the public and third sector focused on enhancing the social value and community benefit as derived from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There is no set legal structure PSPs are required to take, but they do have key themes which each individual PSP is expected to reflect. For example, in Scotland, the Christie Commission in 2011 set out the clear principles as a basis of future public service reform. And I'll give you I'll go over these right now, which is the reform must be able to empowe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receiving public services by involving them in the design and delivery of the services they use. Public service providers should work more closely in partnership to integrate service and provision and thus improve the outcomes they achieve.
We must prioritise expenditure in public services which prevent negative outcomes from arising. Prevention, performance, partnership, and people. And in this slide, you see that we have highlighted some of these key areas here. And you can see some of the other aspects of the programme. Table 2 here gives you an outline of what a PSP is. So the responsibility for designing public services. We have the public sector and citizens, third sector and organisations, and the citizens or third sector organisations. So for example, the responsibility for the delivery of public sector is traditional public administration, planning and delivery. Where you've got co-governance role of citizens and third sector in planning, and you've got a partial co-production role and third sector only in planning without the collaboration of the third sector. Public sector and citizens, if they are responsible, then you've got the management of role of citizens third sector only in the delivery of services. The full production role of the sectors are planning and delivery of services. Partial co-production role of citizens and third sector in planning and in delivering collaboration with the public sector. And finally, we have the citizens or third sector organisations who are responsible for delivery. You have co-management role of citizens and third sector only, co-governance role of citizens and third sector in planning and delivery, and the partial co-production of the role of citizens and third sector in planning without the public sector. So there are a number of potential triggers which can encourage public sector organisations to consider and adopt the PSP model. Third sector organisations can also look to leverage relationships and engage with public sector authorities where they have identified an opportunity to redesign services using co-production approach. So a PSP in that regard is a structured way of addressing service redesign, a way of deriving greater social value and community benefit. It's embedded in the commissioning and procurement life cycle. It's an equal partnership, which is very important, and an iterative process of improvement. What it isn't, and this is very, very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it is not a rigid model applied to all change scenarios. It's not a way of avoiding existing procurement regulation thresholds. It's not a way of obtaining each other's intellectual property. It's certainly not a quick fix and not discriminatory against smaller providers. And that, I think, is particularly important. Evidence has now emerged that the PSP is in line with the current level of maturity as to the impact and implementation of the model, and what it has in service quality through a collaborative approach. Some of the evidence of impact, sorry, I'm just moving my slides along. Some of the evidence of impact and levels of maturity as the PSPs evolve, they have got more and more expertise in their field. So GCA, I am a lead partner. So what is the lead partner and what do we need? Well, here it shows us what the lead partner is responsible for. And I won't read through every single one. You can take your time and hopefully the translation service will work well and you will be able to read the comments. But what a lead partner is and why is one so important within a PSP? It's a critical role as the lead is the one who provides a home for the PSP, which includes employing any staff linked to it, any human resource requirements that surround this. It includes the hosting of meetings and the coordination of venues. And more importantly, it supports the equality and equity of the partner to ensure no one is left behind. All voices are equal and the role of the lead is to ensure this is the case. This can also involve some challenging negotiations both on and off the table to effect a smooth running of the steering group and operations. So, bringing it now, who is GCA? Who am I? Well, GCA is a charity and a third sector organisation who has been delivering alcohol and drug interventions for over 55 years and the oldest established council on alcohol in Scotland and the UK for that matter.
GCA supports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who are experiencing poor mental health and commonly present with multiple complex issues linked to negative life experiences which might impact underlying issues caused by addiction. GCA has a person-centred ethos and a flexible approach, which means that we respond to the needs of by continually consulting with individuals in receipt of our services. We adopt a multifaceted approach and use innovative and creative methods to engage with individuals who use our services. We recognise the value and benefit of our organisation through the employment of individuals from a variety of backgrounds and with disabilities. We find that with the correct support, employees are able to flourish in their roles. We recognise the value in peer role support models within the workplace. And GCA operates a flexible working policy to enable individuals who have protected characteristics and may require adjustments, such as adaptable working hours that suit their needs. This also provides a family-friendly environment and takes cognizance of the duties of carers. As a supported employer, we have taken a proactive step when working with individuals with additional needs and have personalised support plans within their personnel file. This ensures that any issues that resolved in advance, minimising risk of trauma or re-traumatisation from prior negative employment needs. Much of our work is carried out by our dedicated volunteers. At the moment, we've got a privilege to say we have 64 volunteers who are engaged. 35 of those are experienced counsellors working across Glasgow and surrounding areas. We pride ourselves and we place a great deal of value on the extensive contribution the volunteers bring to our organisation, and in doing so provide opportunities which help contribute to employability for Glasgow citizens. So me, a little bit about myself. I have a significant experience working in health and social care, and I have a particular focus on recovery. I have led organisations to profitability, particularly GCA, through my role. Key aspects are governance, leadership, operational management, generic management, partnership development, financial management of GCA. And as we're an organisation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at the heart, it works towards my own goals and my ethics. I'm also the chair of Elevate Glasgow PSP, which is why I gave you a little bit more information around this at this time. I sit on a number of cross-party groups within government where I support campaigns with alcohol and drug awareness at local and national level, and I work with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on strategy and policy. I'm also the chair of the Scottish Alcohol Counselling Consortium, which makes meaningful contributions to communities across Scotland by improving counselling and access to learning for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affected by alcohol and other addictions. I am also the chair of the Voluntary Sector Drug and Alcohol Agency, which works in partnership with both voluntary and statutory sector to provide a collective voice to influence strategic operational direction of drug and alcohol services in the city. Excuse me, my phone is ringing. The GCA itself has a wealth of experience. Some of this experience is shown here in some little statistics that I thought would be interesting for people to have a look at and see. Some of the change management programs that we work on and challenging stigma. We do this constantly in all aspects of our work, challenging the beliefs that are held by others. One of the key things we do when we're challenging stigma is making sure that we have stakeholders, the people who use our services, at the heart of everything we do. And it's our key strength that we encourage stakeholders to engage. Now, stakeholders for us mean a number of things. Working relationships with statutory and voluntary sectors are stakeholders. Excuse me, sorry, my phone has went again. I thought it was off. And
GCA has excellent working relationships with these various partners. So NHS, as you'll know, in the UK has quite a significant National Health Service. We work in partnership and deliver services for them, as well as the City Council, Community Justice, Addiction Services, Criminal Justice Services, local doctors and health centres, hospitals, the prisons, women's services, and our 25 Elevate partners. And we carry out meaningful engagement with all of our stakeholders. So this could be social media, it could be one-to-one meetings, it could be engagements. We celebrate the success of our service users, the people who are engaged in our services. And here you see a wonderful event that we held in our city chambers, celebrating the success of the individuals who've used our services. And in this particular occasion, some have went through some specific learning and gained some qualifications. Often these were the first qualifications that the people had gained. So our project management experience as an organisation, we have a wide and long range project management experience which runs from supporting small local third sector community groups to wider national partnerships, as I discussed before. To achieve this, we structured key elements of the service being provided to meet best value. In this, we undertook project management steps as evidenced in the redraft of our MOU, which was our partnership agreements and working policy and procedures, to support the needs of both individuals affected and the community groups and partnerships involved. A robust action and project plan was a useful tool when undertaking this work, as it helped not only pull things together, but it helps us all work towards common goals. GCA has a wide breadth of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in its management team, including establishing a previous PSP, working in partnership, and developing other pieces of work with our friends. So this gives you a little bit more about our PSP, the PSP that I am the chair of. Here are some of the partner agencies that are involved with us. And here is what Elevate actually stands for: empowering, learning, engaging, volunteering, aspiring, training, and employment. You'll see there from some of the partners there, you probably will not know any of them, but this is a broad base of organisations that all put forward to give their support and help to us to run the charity. So this brings us to our main issue. The COVID outbreak in 2020. In February of 2020, the world heard the word COVID for the first time. Most people believed this would be another SARS-style virus or epidemic, which was managed with reasonable success back in the early 2000s. And I don't think anyone would have been able to predict what impact this would have had in the world. As GCA has staff and service users all over Europe, due to our work with Erasmus, where we have placements for service users in various European countries and staff exchanges for learning and development. This impacted us in the February, as we had staff in Italy, which was at that time being very badly hit. I had to make the decision in advance to bring home all the people that were there as a safety measure. And I was glad to have made that decision, as within a week later, Italy went into full lockdown. By March 23rd of 2020, Scotland and the UK had its first ever lockdown, though thankfully we had already started to prepare in advance for this because of our awareness of what had happened in Italy. I was expecting the UK to go to a full lockdown as well. In the preparation for the lockdown, we prioritised each of our service users who are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To achieve this, we all ensured that the service users within the organisation were contacted directly on the week leading to the lockdown. This was to enable us to make a personal plan for each individual and see what their own needs were. The needs were viewed as followed: contact preference, whether this is telephone, Zoom, or Skype; their personal needs, for example, worrying about things like food security;
and digital shortages such as IT equipment or the data in which to use it. Once ascertained, we were able to meet each of those requirements. I took a proposal to our board to ring-fence an emergency COVID fund, which enabled us to make provisions for our own clients. The Scottish Government released an emergency fund at that time of some £25 million for such cases. I'm not sure what the conversion would be on that. I was quite successful in my ability to apply for this fund, which met a lot of the needs of our clients. This ranged from food parcels to mobile phones, laptops, tablets, family activity packs for people with children. And this approach actually saw an increase in service users take up service over the initial lockdown period. So this kind of gives you a little bit of an idea of what we did when we were reviewing some of the issues that surrounded our potential action plan. So for once the full lockdown, everything went into complete lockdown. I'm trying to think the exact dates for us. Because we had essential services, we were providing remote access to those services every day. But once lockdown had started to lift for us, there were no specific national guidelines on how to reopen workplaces, as they were not required in Scotland at that time. Plans for the initial return to the workplace could now be considered, and to achieve this, I wrote a paper outlining these activities. GCA will continue to refer to the latest public health and meet the Scottish Government's situational guidelines. Public Health Scotland advice is updated regularly, and we will continue to maintain that. So we were able to watch that every day. GCA has a duty of care towards our employees and volunteers, including not exposing them to unnecessary risk. In this case, that may include not putting them in a position in which they could become infected by the virus. So the paper I had written, which I've included here, talks about various aspects of this. Because we don't know when the virus would end, or the current situation, there was no proposed full end. However, there was a tiered system. Boris Johnson talked about turning the tide in 12 weeks, but the next formal lockdown was not held until the May. The UK government had set out some key areas and scenario assumptions and a gradual return to normalised activity. But we recognised, because there was things like a lack of testing, it meant it was harder for us to have all of our staff in the one area. This action plan here shows some of the key aspects that we've been working towards, and looking at some of the other aspects, how we were going to achieve that. We recognised there were barriers such as disjointed childcare and the lack of testing. Because schools were shut, this also meant that there was going to be barriers for parents who had their children, who required for their children to still be in school in order for them to attend work. We also looked at different aspects of what we needed to do within the building, the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o enable us to meet the needs for our service users. So once we looked at the full post-lockdown, and there was no specific guidance for that, we were preparing the workplace for a post-pandemic world. Specific guidelines are still awaited. However, what was important is that we continue to work to what's safe for us. Scotland is a cold country, and the virus will be able to spread more easily as a result, as has been evidenced recently, sadly. And we still maintain our duty of care. Life must go on, and we must find ways around this. So throughout the pandemic, we ensured that the service users' needs were met at all times. As I mentioned before, the initial lockdown, we had food parcels and equipment delivered to people's homes. We had face-to-face meetings were undertaken at people's homes on the doorstep where necessary to keep socially distant. We also met with people in parks or large open spaces as required to meet their needs. Every day we provided a one-to-one and a group work service from the first moment of lockdown. Group work and one-to-one sessions for addiction work was reopened in Scotland on the 27th of August. So at that point we were able to reopen our offices
in a limited capacity to reach out to service users under safe, strict measures. In conclusion, what's really important for us is to remember that all of the people who have additional vulnerabilities need to be supported in unique ways. It's important that we take this on board and remember how we do this. For us to take on board our position with our service users and staff, we had to make sure that we put the following measures in place. Within the workplace, we had home working as an option. So where people could work from home, they did. We had introduced a home working policy. We had an employee assistance program, so managers were able to maintain a policy that enabled individuals to access them for support and also for them to look at what they needed at home. Any anxious employees were dealt with on a one-to-one basis to support and reassure them. We've remained vigilant at all times about the symptoms of the virus, and any member of staff or any visitor to the building that showed they had symptoms, then they would be encouraged to disclose this quickly and go into quarantine. Then anyone who had been involved with them would go into the track and trace app, which shows people who's working and not working in the country who may have been in contact with somebody with the virus. So we made sure to clean the common areas and any waste disposal, any areas that were tested where an employee could test positive. Thankfully, no one has yet, but we used the toilet facilities or the bathroom facilities, one person in at a time. We routinely clean all touched surfaces with antibacterial spray and fluid and have cleaners coming into the building to back this up. All employees must clean their own workstation on arrival and departure. We made sure that all physical distancing was adhered to at all times within the building, and this was achieved in a number of ways. The 2 meters apart, making close contact with people who, for example, no longer shaking hands, setting up barriers and safety measures within the building, allocating times for collections or appointments and deliveries so that we knew exactly who was coming into the building and when they came in. Ceasing all service activities that provided food that wasn't pre-wrapped. Reducing the home office density support for those who are at home or doing a split shift. Use of technology in video meetings and conferencing facilities was very useful in order to make sure that we had people having access to services that they needed when they needed it. We also supported the number of people who actually accessed these services by ensuring that they had appropriate data, and we paid for data packs so that people were still able to access services. We worked on alternate shift patterns and restriction of visitors, again, so that we knew who was coming into the building and when. All contact logs were made and made aware of, and how we communicated that at all times with employees, giving people reasonable notice of return and what that would look like. Those who had childcare responsibilities, we worked with them on an individual basis. Managing annual leave on return to work as well, making sure that people were still taking their appropriate leave, because people working from home were exhausted, and we needed to make sure that our staff were fit to enable them to do that. Excuse me. Information and training for employees. We delivered a training program so that all of our employees were confident in how they worked with individuals and making sure that we had prepared the workplace for the post-pandemic world. We have to remain vigilant at all times and maintain the standards of hygiene for our service users and our people. We also think it's important to highlight that our service user engagement has been absolutely critical. The more vulnerable people are even more vulnerable during a pandemic. And for us, it's critical that we work in different ways with different individuals to find out how they can access services in a way that's suitable and appropriate for them. As far as I'm concerned, we have achieved this. And one of the key findings we've achieved from this was an increase in service user engagement and an increase in service user activity.
We had an increase in alcohol consumption in Scotland, and I'm sure that's not a great surprise throughout this time. And therefore, we anticipate that the needs on our services will continue to increase, possibly even longer as time goes on. It's vital for us to remember that all the people that do have additional vulnerabilities do need more unique ways of support. We don't want anybody to no longer get support,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y are heard when the discussions are being made about the inevitable cost cutting that will occur in our post-pandemic world for many years. It is a false economy to cut the money from the most vulnerable people who will need this, as it will increase exponentially in terms of both healthcare and mental health issues. Thank you for your time, and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I hope this was a helpful and useful presentation today. If anyone has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on my details, which are at the back under the further reading section. I hope that I can hear more about how fantastic your presentations have all been and how well you have all done. Take care of yourselves, and I very much look forward to seeing you all again in the near future once we're allowed to travel. Take care. Bye-bye. 네, 발표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스코틀랜드 알코올 문제 예방위원회가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 조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그런 활동이 흥미로웠고요. 이것이 그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안내해줘서 그 취약계층분들이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어준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하고도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광주에 달빛동맹으로 광주하는 교류가 저희가 계속 있는데요. 광주 사회적경제연합회 이정일 회장님이 광주의 경험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는 사회적 경제인들에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사회적 경제연합회 회장 이정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광주에 있는 시민들도 그리고 사회적 경제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 힘듦을 함께 모여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 그리고 아마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 코로나 위기 때 함께 협력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해 열심히 머리맡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저희 광주도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함께 고민하면서 또 실천했던 그런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위해 공동체 중심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대응이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이야기의 순서는 공동체 경제에 대하여, 그리고 코로나19의 의미, 확산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활동, 확산기 전국 차원의 사회적 경제 활동,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위한 사회적 경제 과제, 이런 5개 순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경제에 대하여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경제는 보시면 서로 필요한 사람과의 거래이거나, 또 필요로 하신 분들, 또 남은 분들의 기부 활동, 그리고 쌍방이거나 일방이거나 이런 경제 모델이었다면,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 호혜와 나눔의 공동체 경제 구조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호혜와 나눔의 공동체는 기존의 거래 체계에서 쌍방 거래나 일방 거래 체계가 아닌 이 경제의 순환
이 순환고리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조직 이익이 이 순환구조라는 의미는 이 경제활동에서 생겨나는 이익들이 소수가 독점하지 않는 서로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같이 이 분배 정의에서 고루 나눠지고 또 이런 것들이 지역과 함께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지면서 이것이 순환 구조를 갖는 이 경제 구조가 이 사회적 경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의 재용과 경험이 또한 우리 지역에 함께 골고루 나눠지면서 이런 경험들이 그 기업 안에 있는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함께 나눠줄 수 있다는 것들이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면 공동체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보였듯이 공동체가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우리는 광주와 대구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 모델은 그 경제가 얼마나 우리 인류 사회에 취약함이 있는지 절실히 보여줬던 그런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살아있는 경제들은 새로운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위기 극복 과제들을 스스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였던 그런 기회의 요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과연 해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동체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똘똘 뭉치면서 위기의 극복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상황에서 얼마나 중앙 밀집 그리고 대규모 이런 지역이나 이 경제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의미는 앞으로의 지역 중심, 분산, 소규모 지향 이런 것 또한 아마 견인하는 그런 견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생산자 중심의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고 분배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는 생산자가 모든 생산을 하고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소비자가 원하는 생산, 소비자가 요구하는 분배 이런 방식으로 아마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우리 인류 사회에 큰 위기를 가져왔지만 이 위기가 곧 기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큰 어떤 전환점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확산기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활동인데요. 그러면 코로나라는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확산기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 이런 사례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초창기 때 광주에도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혼란스럽고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위기를 가져올까 큰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은 초창기 때 우리 지역의 이 방역 체계를 우리가 함께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또 차원의 의미를 좀 가졌습니다. 두렵고 힘들었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는 함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 내부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왔던 것들을 실천으로 실행해보자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모임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결심하고 결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결심과 결의가 바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지역에서 기존의 이 지역 방역 사업들을 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소독과 방역들을 했던 기업들인데요. 그런 기업들이 10개, 한 10여 개의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이런 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한번 이 위기 극복을 해보자 해서 같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방역에 취약했던 취약했던 곳이 우리 지역의 저소득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돌봄과 학습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이 방역이라는 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초창기 때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확산된 지역들은 뭐 행정이나 아니면 어떤 공공의 큰 자원을 통해서 이 방역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좀 어떤 이 소규모 단위의 이런 아이들이 있는 뭐 특히 저소득 아이들이 있는 이런 공간들은 뭐 좀 방역에 배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모여서 일단 이 지역아동센터부터 우리가 방역을 해서 철저하게 이 코로나 위기에서 그들이 코로나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자 해서 좀 힘을 모아서요. 강주에 한 3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를 한 10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전체 방역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보건당국과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지역 방역에도 함께 나서고 같이 함께 역할을 좀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이후에 이 방역이 대인과 대인 관계 속에서 호흡기 전파가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이 호흡기 전파가 이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이 전염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수공예로 이 마스크를 제작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또다시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 마스크를 제작해서 우리 나눔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해보자 이런 또 결심 그 다음 단계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를 제작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 활동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기타 뭐 방역용품이나 뭐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체온계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과 함께 또 지역과 함께 나누는 이 나눔과 판매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단순히 뭐 수익이나 매출을 위해서 이 코로나를 기회로 삼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 지역사회와 나눔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와 그런 실천 활동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목격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로 보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가서 살균 방역을 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함께 참여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무료방역 기수는 강주에 3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초창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을 때 다들 두려워서 이런 거리에 밖에 이런 나오는 것들을 꺼려할 때 우리 기업들은 보다시피 이런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전체 무료 방역 서비스를 진행했던 그런 현장 사진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저희 강주라는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이런 역할들이 어떤 지역사회 위기가 왔을 때 큰 힘이 되구나, 그리고 큰 보탬이 되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다시 우리의 활동들이 지역사회에 확산이 되구나, 그리고 그 확산이 곧 뭔가 지역의 이 두려움, 이 코로나 이 위기라는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이겨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뭐랄까 이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들은 이제 이런 확신들이 생겼고, 이런 확신들은 또다시 어떤 용기로, 두려움이 아닌 어떤 용기로 다시 뭔가 마음이 전환되고, 그 용기가 이제는 뭔가 우리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한번 눈을 돌릴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려우신,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 지역,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게끔 하는 큰 어떤,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뭐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기를 갖게 했던 그런 것 같아요. 용기를 갖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했지만, 광주보다 더 시급하게, 그리고 초기의 확산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됐던 우리 대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의 두려움은 우리 광주에 있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클 거다는 생각들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대구에 있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대구의 시민들, 그리고 대구의 사회적 경제들과 함께 이거를 극복해 보겠다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두렵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함께 할 때, 그리고 공동체가 이것을 함께 나섰을 때 그 두려움이 용기로 변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이 강주의 경험을 대구의 시민들과 대구의 사회적 경제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주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대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 또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우리는 직접 대구에 가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있는 사회적 경제 소독 방역, 제품, 그리고 마스크. 그때 당시에 이 마스크 품절 상황이어서 마스크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방역으로, 그리고 마스크 제작으로, 그리고 소독약품, 제품, 이런 것들을 직접 생산, 유통,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소독약품을 모아주고, 또 그리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또 마스크를 모아주고, 또 유통하는 우리 사회적 기업들은 또 본인들이 갖고 있던 마스크를 하나씩 모아서 대구에게 전달해보자, 이런 활동과 이런 움직임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기간 동안 모아서 대구에 전달을 하는, 해보자는 그런 실천 활동으로 우리 광주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좀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들은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그런 혼자 두려워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실천 활동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용기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되고 대구만이 이 어려움, 대구라는 지역에서만 이 어려움을 함께 고립돼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다른 지역, 우리 강주도 함께 그거를 깊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외곽에서 다른 여러 역할을 통해서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대구 시민들 그리고 대구 사회적경제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대구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전달될 될 거라는 것들 그리고 전달되었을 때 그분들이 또다시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극복할 수 있는 용기로 마음의 이 전환이 올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지역 사회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여지듯이 지역에서 어느 기간 동안 그 물품과 그리고 마음을 모았더니 한 2,400만 원 정도의 물품들이 모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된 물품들은 우리 강주 사회적기업 협의회 유광수 대표님 그리고 사무처장인 그 박상은 사무처장이 직접 그때 당시에는 대구로 간다는 것이 진짜 어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진짜 전쟁터로 진짜 한참 전쟁 중인 전쟁터로 뭔가 보급물품을 가져가는 큰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위기가 있는 큰 위기가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이라도 빠르게 달려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유광수 사식회 협의회장님과 박선 차장님이 직접 이 우리 지역에서 모아준 이 방역 물품을 가지고 그 대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협의회를 찾아서 전달을 했다 사진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물품들로 기업들이 직접 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단순히 어떤 지역사회에서 그냥 말로만 사회적 경제 기업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사회적 기업들이 아니라 지역과 뭔가를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진짜 뭔가를 나누고 또 이런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함께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정신이 진정 살아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들이 기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런 확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경제 모델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런 큰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기존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진짜 스스로도 증명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도 보여줌으로써 진짜 사회적 경제 역할들이 크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물품과 그리고 또 현장에 직접 달려가서 전달했던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전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현장에 다녔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대구에 있는 분들이 따뜻한 온기를 직접 받아서 너무나 이 물건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어서 너무나 서로 간에 큰 의지가 그리고 큰 힘이 됐다는 그런 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다섯 번째,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인류 사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지만 진짜 이런 큰 위기 속에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기반의 어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치,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가 서로에게 전달이 되고 그런 의미가 서로 간에 공유되고 확산될 때 어떤 이 큰 위기를 인류 사회는 함께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는 큰 위기가 왔을 때 개인으로 놓여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의 진짜 뭐랄까요? 이 개인이 큰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개인으로 놓여 있을 때 사회에서 고립됐을 때 그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 인류에 큰 힘이 된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경제 모델로 개별화되어 있는 이 기업들을 공동체로 묶어서 더 큰 위기 속에서 진정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서로의 이 사회적 경제 모델을 우리가 진심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적 경제 모델로 함께 우리 지역 주민과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들과 함께 극복할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고민들을 혼자가 아닌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단순히 거래가 아닌 단순 거래를 통해서 사고 팔고 그리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어떤 이 상품 판매를 통해서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어떤 가치 창출을 함께 하면서 어떤 서로의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는 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상품 판매 및 보급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는 반드시 공동체 지향점을 좀 강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 판매를 통해서 어떤 현재 말씀하신 기회를 창출한 것들이 아니라 이 상품 판매와 보급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을 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가치 창출을 해 나간다는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반드시 증명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실천으로서 줘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우리 사회적 경제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모델에 소극적이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냥 우리에게 어떤 과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나와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서비스, 우리 가지고 있는 상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그 서비스와 경제 모델로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더 견인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에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적 경제에는 아직도 그런 이 과제나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가 현재는 한국 사회 사회적 경제가 아직까지는 전체 이 여러 가지 코로나 그리고 경제 위기
이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가 이 코로나도 우리 사회적 경제가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려면 정확하게 이 시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넓은 시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단순히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 위기는 인류 사회가 전체 함께 갖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들을 인류 사회가 함께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속에서 환경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원래 보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왜 우리 인류 사회에게 왔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바이러스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 사회에는 있지 않았는데 다른 동물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은 왜 그 자기 서식지에서 밀려서 인류가 있는 이 공간으로 같이 왔을까? 그거는 곧 인류가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 환경을 인류 사회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만 계속 바꿔나가고, 그런 결과물로 인해서 다시 인류 사회 역습으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 속에서 다시 인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피해가 다시 뭐랄까 피해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해봅니다. 과연 인류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 그리고 그 환경 문제 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전 인류 사회 속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단순히 코로나 위기를 종식시키고 그거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문제를 어떻게 차단시켜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앞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던 기사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한국과 세계 경제의 경기 부양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던 것 같은데요. 한 61% 정도의 분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한 7% 부정적인, 중립이 한 32%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린 뉴딜 정책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한국 경제와 세계적 경제 경기 부양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이 그린 뉴딜 정책의 주체는 누구이며 앞으로 이 그린 뉴딜 정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막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코로나 극복을만을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아까 주체적인 경제 활동들을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체적인 경제 활동의 모델에 저는 출구 전략에 이 그린 뉴딜 정책과 사회적 경제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코로나19를 야기시켰던 근본적인 문제도 어떻게 보면 기후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 자연 생태계 문제, 이런 속에서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게까지 전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류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근본 원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모델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적 경제들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뭔가를 지역사회의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공동체 정신을 통해서 그린 뉴딜의 사업 모델을 뭐랄까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들은 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취약한 자본들을 이 코로나 위기에서 극복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이 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자본을 만들고 그 함께 자본을 만드는 과정에 협동조합 그리고 자본뿐만 아니라 함께 어떤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그리고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그린 뉴딜 정책을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린 뉴딜 정책을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주체적으로 이 속에서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앞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던 이런 사례 봤듯이 이견 뭐랄까요 이 코로나 사례를 봤듯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는 이번 코로나19 이 상황의 위기가 극복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반복적으로 우리 윤리를 위협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위협에 우리는 위협을 당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모여서 방어를 할 거냐. 저는 방어가 아닌 근본적 원인, 그림을 통해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어가 아닌 주체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기업들이 함께 나가면 함께 나고 주도해 나가면 앞으로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떤 주체적 경제 모델로 이런 위기 극복을 함께 공동체 정신으로 지역사회 문제, 인류사회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경제 모델로 우리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역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그리고 녹색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의 에너지 확산,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적 경제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이지 않을까. 어쨌든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광주와 이 대구 사례의 극복을 코로나 위기라는 이 위기 속에서 극복했던 이런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이런 공동체가 그 지역에 살아있느냐, 그리고 그 공동체가 실행하는 공동체냐, 그냥 모여서 이야기만 나누는 공동체냐, 저는 그런 실천하는 공동체야지만이 이런 위기가 오고 또 위기 극복을 함께 나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였을 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는 반드시 어떤 하나의 전체의 모든 답을 다 줄 수는 없지만 하나의 큰 의미와 답을 줄 수 있는 경제 모델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이 사회적 경제 모델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네트워크,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주절주절 했는데요. 저도 함께 해줬던 모든 기업들, 그리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줬던 광주, 대구 시민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 위기 반드시 올 하반기 내년 초 반드시 종식되고 다시 우리가 서로 이런 영상이 아닌 서로 만나고 대면해서 서로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 생각되고, 그때 되면 반드시 서로 손맞잡고 서로 대면하면서 마주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회적 경제가 반드시 인류 사회 그리고 공동체 복원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아주 광주하고 인연이 각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움직이는 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물론 대구에서도 광주에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셨고요. 전국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래도 우리가 뭔가 같이 하자라는 움직임을 보여주시는데 나선 것이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광주에서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구에도 던져지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 고민을 나중에는 한번 같이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세 분의 발제를 들으시면서 저는 참 많은 의미와 숙제를 던지고 계신다. 이 세 분이 우리에게 앞으로 사회적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 속에서 많은 의미도 던져주셨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대하고 나누면서 어쨌든 지역을 살리는 그런 힘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제는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계속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이겨내고 갈 건가에 대한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었다는 생각이 합니다. 전인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기초 단위에서의 다양한 활동 네트워크를 만들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내재화하는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광주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린뉴딜이나 이런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해서도 역시 숙제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전인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선물이기도 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 위기를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보호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숙제를 던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시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 푸는데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그동안 잘 극복해내시는데 힘드셨지만 앞으로도 그 힘으로 더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모두 이 포럼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재경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